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요.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좀 뜸해서 좀 전체적으로 투자의 열기가 식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이 붙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스투,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이들은 가상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인데요. 어스투는 2020년 말에 호주에서 출시된 플랫폼입니다. 현실의 지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약 30평가량을 하나의 타일로 해서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가상부동산 플랫폼이고요. 출시 당시에 타일 하나가 0.1달러에 매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60달러까지 급등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스투는 앞으로 자원 취득이나 건물 건설 시스템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DGB 금융지주나 경북도청 같은 이런 기업이나 또 지방 행정기관들도 이 어스투에서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구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도 디센트럴랜드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가상부동산 플랫폼 투자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앞으로 가상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이나 또 광고 수익 같은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상부동산 플랫폼이 어떻게 생태계가 형성되고 또 사람이 몰리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장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차기 정부 5대 메가테크 분석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어제 인선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공식 출범인데요. 인수위 조직도를 보면 3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안철수계 인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분과를 쭉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나 기획조정, 사법, 외교안보 이런 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 이런 분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장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5대 메가테크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와이노믹스라고 하네요. 분석해 주시죠. 네,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제 정책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종목을 잘 선택하게 되면 크게 수익을 나게 돼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노무현 때는 그 바이오테크, 이명박 때는 또 인프라, 그다음에 바로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였는데 우리 이제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메가테크 해가지고 이제 AI 반도체, 로봇 쪽으로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탄소 중립, 항공우주,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까지 일단 차기 정부가 내걸은 건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이 되겠다.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안철수 그 사람하고 같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튼 이 5대 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선되어 있는 인사를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5대 메가테크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공약도 함께 좀 접목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5대 과학기술 강국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대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로봇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5대 메가테크 가운데 첫 번째가 AI 반도체 로봇이었거든요. 최근에 여러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 내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됐고 또 앞서서 현대차나 여러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한 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로봇주가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앞으로 할까? 정부 정책은 어떻게 뒷받침이 될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바이오 로봇 그 인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LG전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갔어요. 일단 하나하나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로봇 사업화 TF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아예 이제는 개편해가지고 좀 부각시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 행사에서 삼성봇
로봇이라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실력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기술 여기에 이제 선도적 위치를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MRAM 자기저항 메모리 기반으로 한 인메모리 이 컴퓨터가 세계 최초로 구현되면서 또 네이처지에 게재될 정도로 그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상단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RAM은 인간의 뇌에 작동하고 거의 비슷한 AI 로봇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SK텔레콤하고 그 AI 반도체 기업인 사피온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변신 로봇 타이거 이런 것들을 작년 2월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일단 현대차는 작년에 이제 이 로봇주를 강하게 올라갔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부터 이 로봇주들이 좀 부각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비상장사인데 네이버 랩스 얘가 좀 국내 최고의 그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방산 기업인데 좀 어찌 보면 방산과 연결돼 가지고 초소형 지상 로봇 통제 기술을 개발에 착수했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기술과 함께 로봇을 또 신성장 동력으로, 내부적으로는 AI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로봇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삼성전자 AI 반도체도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게요. 그럼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제 바이오 쪽 섹터하고 비메모리 쪽하고 이 로봇 쪽하고 이렇게 좀 큰 삼각구도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서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네이버, LIG 넥스원까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접목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노믹스, 윤석열 당선인의 5대 메가테크 가운데 두 번째가 참 눈에 띄어요. 양자하면 지금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라고 해서 이 보안 기술에 좀 활용이 될 거라는 내용들도 저는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양자 같은 경우는 통신이라든가 암호화, 그다음에 정보 처리하는 데 쓰이는 건데, 그만큼 얘가 그 원자, 분자 아주 작게 나눠 가지고 아주 작은 나노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는 뭐랄까 그 조합해서 만드는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 정부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양자 기술 미래 유망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에까지 그 통과됐습니다. 양자산업진흥법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이 양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양자정보통신 해가지고 국내 통신 3사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KT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일단 그 과정을 보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세계 1위 양자 암호통신 기업 IDQ를 인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독자 개발한 양자 암호통신을 국내 전기통신연합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만큼 또 그 기술을 인정받았고, LG U+는 양자 내성 암호를 전용 회선으로 서비스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아가고 있고, 지금은 뭐 LG 어찌 보면 LG U+가 제일 늦은 것 같지만 이 3사들이 지금 이 양자 기술을 이용한 통신 쪽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G 시대의 중요한 보안 기술로 꼽히고 있는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사실 양자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예,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이 뭐 우리넷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한 기술력 통신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유럽 쪽으로 뭐 수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나온 내용에서는 절대 해킹을 못하는 양자폰이라는 걸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개발을 해서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야세요?
근데 이제 양자 같은 경우는 조금 먼 기술력이기 때문에 지금 예.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이해가 아까 얘기했던 해킹 방지용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5G, 6G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5G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런 5G 같은 경우는 이런 양자 기술도 필요하고 또 저고도의 인공위성 이러한 것들도 완벽하게 구축됐을 때 5G를 비롯한 자율주행이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마로 형성되는 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접근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5대 메가테크 안에 두 번째 양자 역시도 5G 통신망이 깔려야 이게 또 효용성이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네요. 네네네. 네,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또 그 5G 인프라의 어떤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적용될 기술,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알아봤습니다. SK텔레콤에서 세계 1위 양자 암호 통신 기업 IDQ를 인수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메가테크는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을 이번 돌아올 정권에서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이 될 것인가, 수소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둘 다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뭔가를 하나 배제시키면 바보고 큰 틀에서 그 트렌드를 못 찾아가는 겁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심혈을 기우는 게 이제 신재생 쪽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신재생 쪽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뭐 작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원전도 친환경 쪽으로 이제 담아버리면서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원전을 조금 비중을 싣고 가겠지만 신재생을 완전히 배제하냐라 할 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접근하고 매매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항상 N자형이나 아니면 올라갔다 조정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흐름을 보면서 좀 바닥권에서 안 움직이고 거래가 줄었을 땐 관심 갖고 매집하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 나다 보니까 그 좀 두려움이 살짝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전은 기존 건 그대로 가져가되 SMR 소형 원자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기술력이 있는 건 일단은 두산중공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어찌 보면은 이 현 정부가 있는 1년, 2년 동안 초반에는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나 네.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쪽인데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 쪽 모멘텀보다는 유럽 쪽 모멘텀을 봐야 돼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 풍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투톱은 뭐냐면 결국 CS 윈드하고 상강 MNT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신고가 나오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좀 비중 줄이면서 그 다음엔 뭘까? 그럼 또 태양광을 한번 보고 네. 태양광 쪽에는 이제 하나솔루션, OCI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또 주가 위치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쪽으로는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군들을 좀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신재생에 크게 이제 원전까지 놓고 딱딱딱 놓은 다음에 이들의 주가 위치를 보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어? 그럼 얘네 비중 줄이면서 안 올라간 애가 수소네? 그럼 수소 쪽으로 좀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사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길 바라지 마시고 샀을 때 얘가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5대 메가 중에 하나로서 수소도 넣었다고 한다면 얘가 분명히 또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에 의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개 섹터는 내 관리 종목에 넣어놓고 주가 위치 보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건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네.
뭐 글로벌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크게 4가지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전, 수소, 풍력, 태양광 이들 산업의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뭐 따지고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하다 따지기보다는 주가 위치를 보면서 키 맞추기 식으로 그렇죠. 대응을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종목을 아마 돌려보셨을 텐데 이 가운데서 지금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 네. 한전 KPS 같은 경우 좀 매력적으로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봐요.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얘네들은 막 크게 변동성을 주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11이평선에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저점 깨지 않으면은 요거 먹어버리면서 다시 고점 치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여기서 조정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요 종목의 조정 라인은 한 39,000원까지는 열어놓는. 그러면 지금 사고 39,000원에 한 번 사요. 두 번 사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가야 될 자리는 월봉 보면 돼요. 이 월봉 이 보시면은 얘는 아주 13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얘가 뭐 감자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잘 보시면은 이 저항 라인이 있어요. 저항 라인 5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거를 한번 딱 거버리면 얘 목표가가 보이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고점에서 저점 만들고 25% 올라간 자리가 52,000원. 제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이 종목을 내가 분할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1차 목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까지는 그냥 열려버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8만 원까지는 간다. 언제까지? 뭐 1년, 2년 정도 놓고 봤을 때 더블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놓여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1, 2년 사이에 또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으로 탄소 중립 안에 원전, 풍력, 태양광, 수소 이 4가지 섹터 분할 매수로 매집하는 관점에서 저점에 모아 나간다면 고점 경신 때마다 또 매도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탈러시아 그리고 탄소 중립 여러 가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게 바로 또 이러한 섹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다음 메가테크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우주인데 항공우주가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작년에 저도 굉장히 강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우주. 일단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저는 정부 주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민간 주도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항공우주가 왜 중요하냐면 민간 주도는 하지만 결국 향후에 국가 경쟁력의 가장 척도는 항공우주라고 봐요. 누가 적어도 또 아니면 이 인공위성 이 시장을 장악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인공위성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상성에서 쓰는 인터넷이라든가 자연재해 아니면은 뭐 그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특히 요번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 머스크가 갖고 있는 맥사 테크놀로지인가요? 걔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쟁의 참혹상을 인터넷으로 보여주고 그 막힌 인터넷을 얘네 이송을 이용해 가지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인공위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항공우주 쪽 대표 기업은 제가 한화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한화 같은 경우 지주사 한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아까 이야기한 한화솔루션은 신재생 쪽이고요. 그 나머지 봤을 때 하나 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세트랙 I까지 완벽하게 항공우주 쪽으로 딱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이름을 잘 보세요. 우리별 하면 이게 과학 관련된 거고 아리랑 하면은 다목적 실용용으로 그다음에 천리안 하면 기상 쪽, 무궁화 하면 방송통신 군 쪽으로 할 땐 아나시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성이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리안 요거는 기상 쪽이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우주 이 선도 이거 잘 보시면 2000년대 아마존 CEO 있죠. 제프 베조스. 얘가 이제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어요. 2000년대.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우리 테슬라 CEO 있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하면서 일단 민간 우주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사 제가 표 하나 갖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뭐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많은 CEO들이 지금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 결국 이 우주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그 자기의 위상을 더 드러내고 큰 시장을 파이를 잡기 위해서는 이 항공우주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기업이 하나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우주 앞으로는 국가 경쟁력과 국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또 판단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특히 인공위성 쪽 관련한 기업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방산 쪽에 수출이 많아서 저도 좀 살펴봤더니 그래도 방산은 아직 글로벌 1위 기술력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우리 국내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그쪽은 미국하고 프랑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또 강하고.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웃음 짓고 있는 게 유럽하고 많은 거리를 줬는데 러시아 저런 거 보니까 유럽 애들이 미국 쪽 무기를 엄청나게 지금 사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 현 시점에서 이 물가 상승 이 부분을 해지했어요. 이 물가 상승을 결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달러 약세에 있었던 것도 달러 강세로 만들면서 시장에서 달러도 좋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 돈도 많이 팔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도 러시아 쪽으로 돌려버리면서 일단 내가 봤을 때 바이든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안 좋은 척하지만 굉장히 웃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로키드 마틴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사는 그렇지만 이 인공위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또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해주셨네요. 하나그룹주 일단 큰 그런 그룹사로는 이쪽을 보셨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인공위성 쪽으로 핵심 기업이 세트랙아이예요. 세트랙아이. 인텔리언테크는 안 보시나요? 걔는 안 봐요. 세트랙아이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그룹과 세트랙아이 항공우주 관련해서 주목하는 또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헬스케어도 5대 메가테크에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전에 정권 얘기하시면서 노무현 정부 때 바이오 헬스가 강조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대학 입학할 때 당시여서 그때 교육정책 때문에 BK21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 학과가 진짜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만큼 또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는 좀 디지털 진료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디지털 진료 같은 경우는 좀 의료계하고도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둬야 되지만 여튼 이 바이오 산업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제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 주기적으로 이 새로운 바이러스 나오고 진짜 요번에 뭐 화이자, 머스크 얘네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 약효가 진짜 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다라는 건 결국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그 시장의 혼탁함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기업들도 많이 성장했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1차 시세가 나왔어요. 뭐 인선정보, 유비케어 아니면 비트컴퓨터 얘네들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좀 변동성이 심하고요. 오히려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녹십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녹십자가 여기서 이전 접전 16만 5천원을 깬다라는 건 제약바이오 섹터가 죽었다라고 보면 돼요. 일시적으로. 지금 차트에서는 얘는 죽을 차트는 아니에요. 죽지는 않고 일단 조금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 18만 5천원 여기까지는 뭐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는데 얘가 또 깨고서 그 이전 저점 16만 5천 원을 깬다라는 건 이쪽 시장 자체가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바로미터로 저는 녹십자를 보고 있고요. 얘가 이 이전 저점을 깨며 이쪽 섹터가 일단 1년, 2년 안 가겠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매력적인 자리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 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만 할 중대한 업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부든 계속해서 밀어줘야 될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중에서 관심 종목 더 없으세요? 바이오주 중에서 예, 녹십자 말고 대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 있어서.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예. 나름대로 좀 매력적이에요. 얘 같은 경우도 그 뭐랄까 바이오, DNA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크로젠. 예,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디지털 진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그보다도 오히려 바이오 대형주 쪽의 움직임을 주목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올해 내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보여질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서 녹십자, 마크로젠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BK21은 DJ 정권 때 정책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나와서 또 노무현 정권이 또 이어갔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대 메가테크 관련주 가운데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딱 꼬집을 수는 없고요. 네. 이 5대 메가 종목군들을 보면서요. 시세 준 것들은 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빼고 봤더니 5개 섹터 중에 얘가 안 갔네? 그럼 그쪽에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막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달, 두 달 조정 주게 되면은 다른 것들 가는데 얘 조정 줬다가 한 3개월, 4개월 있다 신고가 치면은 그거 갖고 있을까요? 못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중에 탑픽이 뭐냐 딱 꼬집어 얘기했을 때 정할 수는 없고요. 정할 수는 없고 결국 지금 흐름에서 얘네들의 위치가 어딘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가의 위치가 결국 향후 흐름을 결정시켜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 종목을 내가 이제 살 거예요. 살 건데 뭔가 재료가 있어. 정부에서 말하는 5가 메가 트렌드야. 그리고 또 이제 실적도 보니까 괜찮아.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다 가는데 얘만 안 갔네. 얘 사는 거예요. 단 살 때 재무 상태가 막 적자이고 막 공시 보니까 맨날 전환사채 예약에만 하고 그런 종목은 수익을 줄 것 같아도 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종목이 올라가서 차익하면 다행인데 물려버려요. 그럼 물릴 때 어떻게 돼? 안 판단 말이야. 안 팔았는데 막 마이너스 10%, 20% 됐는데 매년 적자에다가 공시 보니까 얼마 몇 억짜리 전환사채나 발행하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언젠가 얘 문 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은 물렸을 때 기분도 나쁜데 불안까지 해요. 삼성전자 사가지고 물리면은 불안해요? 불안하진 않아요. 그냥 들은 놈의 기업 왜 이렇게 안 가?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그래서 기분만 나쁠 거냐, 불안까지 같이 가져갈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급등 때는 부담이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5대 메가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그리고 양자,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 5대 메가테크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6회 추가 인상 시자의 방향성은? 바로 FMC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이 나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6번의 정례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봤을 때도 1.9%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 배경부터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아직 굉장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고용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3.8%의 실업률이.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의 금리를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깨고 싶지 않은 게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0.25%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5월달 FOMC까지는 한번 좀 보자 이겁니다. 보자. 그러면
이 빅스텝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있는데 그건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일단 요번 연준 의원들 보면 전부 다 한 명 빼놓고 다 0.25%에 공감했어요. 한 명만 이제 0.5%의 금리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은 일단 시장이 지금의 경기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싶고 또 하반기에는 이 뭐랄까 원자재로 인한 물가 상승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 전망 수정치도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한 1.9%까지 좀 잡아놓고 있어요. 매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는 1.9%, 내년은 2.8%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인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동안의 금리 추세를 그었을 때 2.5%까지는 올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한 2.5% 되면 그다음부터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전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과거에도 잘 보시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게 동결돼서 6개월, 1년, 길게는 뭐 2, 3년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폭락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폭락보다는 최소한 횡보장세 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수정치를 보면은 12월 달에는 2.7에서 4.1까지 올렸어요. 즉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GDP 같은 경우는 지금 4.0에서 2.8로 내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경기가 좋을 지금의 경기를 좋게 보지만 어찌 보면은 향후 시장은 어느 정도 침체 가능성을 예상한 거거든요. GDP 전망치를 낮췄다는 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올려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어찌 보면은 향후에 좀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어떤 시기에는 이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이제 4월 달이에요. 4월이요. 진짜 4월 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유가가 이제 9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103달러 올라갔는데 이 100달러를 한 2, 3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봐요. 이 유가가 이 변동성은 주지만 아마 100달러를 유지할 거예요. 어차피 거기 지금은 투기 세력들에 의한 장난이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지금 유가 형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4월달 CPI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결국 CPI가 8% 넘는다는 건 다 시장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8% 후반이냐 9%를 넘어가느냐. 그랬을 때는 5월달 FOMC 회의에서는 아마 0.5는 기본으로 가고 7호 아니면은 QT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네. 충격 주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뭐 하나의 그 허들은 넘어갔고요. 앞으로 5월에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QT까지 한 뭔가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GDP 전망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5월에 FOMC는 3일에서 4일 5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네, 일단 파월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막 의회에 나가서도 변화된 모습 보여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안 그렇다. 네. 그래서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즉 매파를 예고한 건가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파월 같은 경우 변호사 출신이고 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일단 파월이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미국 경제 강하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위험성은 갖고는 있지만 그것을 지금 막 공격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는 파월의 이야기인데 여튼 파월의 이야기를 좀 뒤로 이렇게 좀 보면은 일단은 그 의사록을 봐라라고 했어요. 그 의사록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좀 그때 봐야겠지만 아마 빅스텝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 대차 대조포 축소 이거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확정적으로 의사록에 나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매번 있을 정례 회의마다 올릴 거라는 전망은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QT의 시행 시점 역시도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사실 5월 정도에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앞으로 그 연준의 긴축 궤적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다 이제 0.25%로 매 한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바뀔 수 있는 게 결국 4월 달에 이제 C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게 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유가가 지금 $100 위에서 한 1주, 2주 유지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4월 달 CPI는 8% 후반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 입장에서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좀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강하게 치고 6월 달에 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5월에 한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건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충격에 의해서 좀 파동을 보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또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통위에서 과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고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다음 차기 총재가 아직 공석입니다. 네. 그래서 공석인 채로 4월 금통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4월 금통위 전망을 좀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시죠? 네, 선제적으로 3번 금리 인상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말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 이 부동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또 중산층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들한테 부담을 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4월 달에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현 정부가 목리를 부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4월 달에는 냅두고 어차피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4월은 쉬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5월 돼가지고 그쪽 연준에서 어떻게 빅스텝으로 가느냐 아니면 0.25로 가느냐 그거에 맞춰서 5월 달 차기 정부하고 이 호흡을 맞추면서 금리 방향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 금리 인상은 동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여러모로 과도기겠어요. 예, 4월은 그렇죠. 14일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차기 정부도 5월에 출범하기 때문에 5월 FOMC 회의 5월 초순에 확인을 하고 5월 26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은 일단 동결 예상해 주셨고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많은 전망들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시행이 되면 원달러 환율도 이제 약세에서 벗어나서 점차 방향을 좀 강세 쪽으로 잡아가고 달러화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이제는 좀 둔화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경기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핵을 쏜다든가 미러 간의 싸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그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움직인 폭은 위아래로 6%밖에 안 돼요. 오히려 1월 달에 FOMC 회의로 인해서 하락한 게 14% 정도 하락했거든요. 즉, 이 전쟁에 의한 것은 크게 오히려 변동을 줄진 모르지만 거기서 종목 장세는 엄청나게 나면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었던 게 지금의 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현 시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4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못합니다. 우리 지수대가 올라가기 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을 봐야 돼요. 얘네들 꽉 잡혀 있어요. 어제 한번 조금 움직이고 또 오늘 버벅대죠. 즉 시장 상단에 대한 거는 크게 안 본다라는 거면 시장이
지금은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종목들 움직임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네. 종목들이 쿵쿵 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럼 뭐 오늘 이야기했던 그들 종목군들도 충분히 우리가 포트에 놓고 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지금 시장은 뭐가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어느 한 종목 딱 사가지고 몰빵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시장은 파도가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막 치는데 한 종목만 딱 갖고 있으면 그 파도가 나한테 언제 올지 연말에 오면은 연말 동안 와서 그때 대박 나면 뭐 합니까? 그 중간에 마음고생. 그럼 중간중간 파도 타는 거를 그래도 좀 즐기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져가시고 일단 지금 이제 상승장이 일정 부분 나온다고 한다면 트레이딩은 하시되 좀 현금좀도 좀 만들 필요 있어요.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 하락해요. 아까 얘기했던 진짜 5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벌써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던져요. 그러면 미리 충격받고 오히려 5월 달에 0.5% 금리 인하하면 그게 저점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는 일정 부분 하방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현금 만들고 가자. 그럼 하락했을 때 남들보다 더 또 큰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연출됩니다. 네,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과 QT까지 빅스텝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시장이 계속 파도 타기를 하는 순환매 장세, 지금과 같은 장세가 계속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언제쯤 방향을 좀 잡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횡보는 1, 2년 갑니다. 1, 2년 가니까요. 이거 시장 상방으로 보고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이것보다는 오히려 종목들 매매 잘하시고 대형주 쪽으로는 조금은 거리 두세요. 네. 뭐 안 움직이잖아요. 현대차 갖고 있으면 어때요? 승질나죠. 뭐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제 주인공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벅벅대죠. SK 하이닉스도 억장이 무너질까요? 앞으로 1년?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안 움직이면 SK 하이닉스가 갈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1%라도 가야 얘가 3, 4%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꽉꽉 묶여 있으면 지수도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하나 더 붙이면 현대차까지 보면서 얘네들이 이 수급 안 들어오고 그냥 올랐다 내렸다 방황하면서 횡보하면 시장은 횡보해요. 그러나 시장이 횡보한다라는 건 거기서 종목들 매매는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치로 최태규 전문가님께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말씀해 주시면 잘 새겨 듣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수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은 안 해주시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눈치 싸움을 잘 하면서 올라갔을 때 현금 확보 잘 하시고 또 포트를 좀 전반적으로 펼쳐놔서 시장의 순환매를 잘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이었습니다. 오늘 2시 구간의 시장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에서 매수 전환을 소폭했습니다. 현재 84억 원어치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 있으면서 코스닥이 지금 920선 가리키고 있고요.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 일단 저항을 좀 느꼈지만 다시 또 지지하려는 의지 270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